우리가 한 1990년대부터 환경교육 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생태 환경, 산림, 그죠? 숲해설가, 환경교육사, 산림지유 지도사, 자연환경 해설사,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환경, 생태, 기후행동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대전환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점에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다다르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고민을 좀 한 거예요.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막 데이터들을 알려드리고, 또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먹고 입고 쓰고 교통생활하고 자원순환, 대산림교육, 새산림교육, 물건 다시 만드는 DIY 교육까지 정말 만 가지 지식을 알려드리다가, 이게 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가 닿은 거예요. 음. 아무리 위험하고 위기가 닥쳐왔다 하더라도 내가 당할 것 같아야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죽어가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에 나오는 북극곰, 가슴 아픈 장면들이 내 얘기 같아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고통받는 다른 생명들에 대한 동질감, 뭐 이런 감정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 학습이 모음으로 이제 배워서 전이 되어서 실천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태 문제를, 기후위기 문제를 감정으로 바라보는, 접하는 교육의 지평이 좀 자세히 펼쳐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선생님들한테 딱 두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 의해서 망가지기 이전의 지구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생명들이 강인한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고상하고 기품 있게 정신세계들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같이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사진들을 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교육 현장, 활동 현장에 계시니까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도 다 선생님들이시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거, 불안한 거 먼저 보여주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 재난 상황들을 아이들이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못 겪었기 때문에 그 위기 정도를 공감할 수 있는 사전 경험이 없어서, 네, 교육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하고 막 관계 맺기 시작하는 연령대인데, 무서운 거, 불안한 거, 그걸 먼저 접하게 되니까 기본 정서가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이 됐고, 정서가 불안정하게 잡히는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육대학원의 선생님들하고 이제 시범 수업을 해본 결과, 쓰레기 안 좋은 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워야 돼 어찌하다 막 얘기하면 잔소리로 네,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한 단계 더 높은 아름다운, 더 좋은, 때로는 숭고한 그런 지구의 아주 좋은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나면 아이들이 치유와 또 자기의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 동기가 유발되는 거, 그게 먼저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 해요. 그런 결과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내일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생명세계를 우리가 망쳐놨으니 그 다음엔 좀 성숙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치유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좀 씩씩한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도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정이든, 그죠? 뭐 연인 간의 정이든, 부모 자식 간의 정이든, 눈이 마주쳐야 되고, 뭐 살이 닿아야 되고, 뭐 가까운 곳에서 뭐 숨결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 직접 만나기가 어렵죠. 자연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동물들 어디 가서 만나요. 뭐 숲교육이나 좀 하면 풀들은 만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다 도시에 살기 때문에 생태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생태 감정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인지동물학 이런 걸 보다가 너무 좋은 사진들이 많아서 동물들끼리 프렌드십 나누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그걸 믿지 않아요. 합성한 거죠, 선생님. 거짓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자연과 더 격리되어 있구나라고 절감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궁여지책으로라도 사진강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최대한 동물들의 생명세계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존재 변화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생태 시민 교육실을 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념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대부분 생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생태 감수성을 주로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느껴서 받아들이는 능력, 성질이잖아요. 한마디로 감각의 예민성. 외부 세계를 얼마나 예민하게 감각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인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게 감각이 자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발달하려면 다양한 감각적 경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다른 기후, 풍토 상황, 자연 상황에서 다양하게 여러 것들을 큰 거, 작은 거, 뭐 물컹한 거, 딱딱한 거 만져봐야 넘어져 보고, 뭐 뛰어다녀 보고, 낮잠도 들어보고 해야 예민한 감각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똑같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근데 아이들도 그렇죠. 유치원 갔다 집에 갔다 뭐 먹는 음식들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현대인들이 무뎌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자연이 없으면 생을 유지할 수 없는 굉장히 촘촘한 어떤 생의 연관 관계들을 갖고 있는데 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무뎌져 있고 인지 능력 자체가 당연히 감각도 무뎌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채널들이 무뎌져 있는 상태, 무지한 상태, 이거를 왜 생태냉이라고 부르잖아요. 감정적으로는 공감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 감정적으로 무감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사학자들, 뭐 교육학자들이 공감 제로 현상이라고 불러요. 현대인들은 특히 기계 문명에서 자란 요즘 아이들은 외부 세계를 감각하고 거기서 반응하는 능력들이 그냥 무감해져 있다. 이 현상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관계의 극악한 현상들을 빚어내는데 학교 폭력이 극악한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학교 폭력 연구를 하다가 설문에서 아이들이 동일하게 가장 많이 답변한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 때릴 때 어땠어? 맞을 때 어땠어? 근데 때릴 때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가 40% 정도로 제일 많았고요. 맞는 아이들도 아무 감각 없었어요가 40%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선생님도 얼마 전에 천안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어떤 한 아이를 때리는데 SNS로 그 연결되어 있는 집단에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부른 거예요. 다리 밑으로. 뉴스에 한번 났는데. 그래가지고 얘들이 우하고 몰려간 거죠. 때리기 시작하는데 때린 애가 누군지 맞는 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마치 홀로 싸움에서 관중들 환호하듯이 애들한테 야! 뭐 머리채 잡아! 목 제껴! 따게 때려! 침 뱉어! 뭐 깔고 앉아! 그리고 그렇게 막 주문을 해요. 그리고 애들이 그거 시키는 대로 하니까 환호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 공감 제로 현상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한테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곧 바로 뭐냐면 그냥 폭력에 무감해지고 잔혹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생태의 감수성 얘기할 때 자연을 예민하게 느끼자, 자연에서 풍요롭게, 충족스럽게 아이들을 놀게 하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놀지 못하게 됐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아주 강하게 자라나는 잔혹성과 폭력성이라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태 감수성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감수성하고 다른 얘기가 뭐냐면 동양 철학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서양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느낄 거냐, 감성을 센서티브해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사람이 자연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그만큼 자연과 아주 가깝게 밀도 있게 깊이 합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자연을 깊이 접촉하면 자연 속에 있는 그 하늘의 뜻, 그죠? 보이는 모든 생명세계들을 다 낳고 기르고 운영하고 있는 천지의 마음, 그것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호응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천지감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좀 바꿔 썼으면 좋겠다.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가 천지와 감응하는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뭐 냄새, 촉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연과 자연 생물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서로 돕고 사는지, 생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도 느낌으로 알게 하고 그 신묘한 그런 생명작용들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그죠?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우주의 신비. 그것까지도 느낄 수 있게 생태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태 감수성에 대한 예화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동학의 생태 철학이 굉장히 깊어요. 그 이대교주 최시영 선생께서 동학의 논리를 제일 쉽게 그리고 되게 감성적으로 푸셨다고 할까요? 그 최시영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연은 인간을 낳고 기르는 천지부모라고 하는 거죠. 이 천지부모가 다 우리를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땅 위에 있는 나무, 풀, 돌 같은 하나의 천지부모에서 난 형제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명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비알이 새끼가 안에서 알을 깨고 톡톡톡 하고 깨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알이 탁 깨뜨려지는 소리, 그 소리 들을 때 그 제비 새끼를 보면서 애가 막 안쓰럽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나뭇가지 하나 떡 부러질 때도 나는 내 손가락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져.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이렇게 나막신 끌고 가잖아요. 나무신 끌고 찍찍찍찍 이렇게 가면 그 딱딱한 신으로 어떻게 어머니 가슴을 그렇게 막 상처를 내고 가냐. 네 버선발이 중요하냐, 어머니의 가슴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우리 동학에는 생명에 대한 깊은 감수성과 천지 감응력을 이야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교육자고, 리더들이고 해서 천지 감응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랑 숲에서 한껏 놓으시고 아이들한테 그 피드백을 하시는 문장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죠? 그럼 애들이 네네네네네 이러고 이제 집에 가고 이제 그걸로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재밌었나요? 행복했나요? 좋았어요. 이거를 좀 자세히 하게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좀 인지하게 하자. 자연에 가면 슬픈 마음이 치료가 돼 라든가, 자연에 가면 화났던 게 스르르 누그러져 라든가, 자연에서 겪는 그런 감정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느끼고 정의하고 그 마음을 또 표현해보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분명해지는 거고. 근데 그런 과정까지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그런 풍부한 감정적인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풀어주시거나 세팅을 해주실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4월 달에 오랫동안 키웠던 강아지를 보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은데, 그리고 나서 저 자신한테 변화가 있었던 거는, 예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거가, 아, 얘가 이렇게 꽃이 예뻤나? 그리고 음, 눈을 봐도 예전에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놀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거다, 깨끗한, 뭐, 하여튼 약간의 오묘함이 있었어요. 제가 강아지를 보내고 재정화하는 거를 뭐 많이 했는지, 조금은 더 순수하게 자연물을 보는 거 아닌가? 자연현상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들 중에 최고치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죽음 이후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선생님도 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좀 애정 있게 바라보는 그 품이 넓어지는 더, 뭐 그런 경험들도 좀 하게 된 것 같고, 제 경우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이 숲에서 주로 놀지, 그죠? 숲에서 울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좋고 화려하고 막 팡팡 튀고 이런 것만 하지, 아이들이 숲에서 경험하는 패턴은 거의 똑같을걸요. 비슷한 감정들을 느껴요, 매일매일. 그러나 숲의 어느 공간에서 어느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깊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길게 얼마나 고요히 자연을 접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인간이 삶살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오만 감정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죽음을 보기도 하고, 숲에도 수만 가지의 죽음과 탄생과 늙어감과 뭐 고통과 살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어떤 그 생의 과정들과 감정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야 정말 생태 감수, 천지 감응력 이게 디테일하게 생기는데, 이 애들은 놀아야 된다.
심지어 즐겁게 놀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즐겁게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성숙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채널들을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또 드네요. 제가 원치 않은 좀 힘든 상황에서 등산을 다녔었거든요. 평소 그 길은 제가 자주 갔었고, 그런데 그날따라 모든 사람은 봤을 때는 분명 바람에 그 풀은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 괜찮아, 너 괜찮아, 괜찮아. 그게 저는 흔들려서 그게 저한테 들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내 마음을 아네. 그래서 거기서 제 안에 미워했던 감정들이 정말 씻은 듯이 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숲에는 언제든지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식생들은 있고 누구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숲에서 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항상 언제든지 너희가 힘들 때는 이 숲에 와라. 이 숲은 그대로 있고 이 숲은 너네가 무엇을 하든 받아들여주고 어렵든 기쁜 일이든 그것을 다 들을 것이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자연이 뭐 자연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늘 감정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하고. 뭐냐면 생명의 본질은 물질이냐 정신이냐를 얘기할 때 모든 종교도 모든 천교도 철학도 이제는 현대 과학도 생명의 본질은 정신이다. 그리고 양자물리학계 최신 현대 과학계에서도 생물뿐 아니라 무생물에도 그 모든 어떤 에너지들이 결합에 대해서 다양한 존재로 드러나는데 생물의 분야도 무생물의 분야도 형태가 다르게 만들어졌을 뿐이고 작동하는 그 어떤 에너지 장이 다르게 형성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무생물도 생물도 다 본질은 하나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의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단 우리가 그냥 각각 결합하고 장이 파동수가 달라서 서로의 의식을 자기의 의식으로 알지 못할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물도 얘기하고 식물도 얘기하고 물, 불, 돌도 얘기하지만 차원이 달라서 인간이 인간의 인식 체계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생명들의 근본은 정신이고 예를 들어 비물질은 시간과 마음과 마음, 텔레파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그 의식은 서로 막힘이 없기 때문에 다 겹쳐져 있다는 거죠. 정신의 세계는 시고 어떤 공간의 장벽 없이 무한히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일수록 에너지 강도가 높고요. 물질의 경계에 장애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신 에너지를 실험한 그 결과들을 볼 때 지구상의 반대편에서 동시에 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간 여행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공 초월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경험들이 다 증명이 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생명들의 정신세계는 다 하나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정신의 그물망이 가장 우리가 찾아가기 쉽게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숲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숲에 가면 치유받으시잖아요. 뭐 기분도 좋아지고 몸이 낫잖아요. 도대체 자연이 뭐길래 숲이 뭐길래 그 숲해설가나 산림치유 지도사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 뭐냐 숲에서 피톤치드가 얼마 나와서 우울증 지수로 얼마 떨어져 맨발 걷기 할 때 지구자기장이 뭐 몇 헤르츠인데 우리 신체에서 전기가 빠져나와가지고 뭐 0이 돼서 전자파 수치를 얘기해요. 물리적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런 그 숲에서 모든 생물들에게서 뻗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들, 그것의 더 근원은 뭔데 마음이 치료돼? 라는 거죠. 그 물리적인 에너지가 우리 육체를 치료한다고 보면 그것도 어쨌든 물질적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음도 낫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에너지도 숲에 있단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알면 숲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숲에 가서 살면 사람의 마음이 숲의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성이 인간성으로 전이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몸만 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자연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태 감정 교육이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연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온전히 다 전이받고 싶으면 활짝 열어라, 예민하게. 그게 바로 생태 감수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 활짝 예민하게 열었을 때, 그래서 자연을 더 가깝게 마음으로 만났을 때 자연에게서 전이받는 마음, 그 감정 상태, 이제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자연의 마음은 다 뭔지 몰라요. 너무나 위대하고 막 무궁무진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은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이 뭔지. 그래서 감정들을 좀 확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감정도 수백만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좀 정리해 보면 자연의 마음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숲에 갔을 때 이렇게 가서 맞닿도록 안내해 줘야 될 자연의 마음, 그걸 더 정확하게 사실은 교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화면 공유할 때요.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정확하게는 좀 사람의 언어로 확인하는 것들도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그냥 딱 정해진 프로그램 여기에 두지 마시고,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롯이 아주 깊게 고요히, 그리고 잠깐 30분씩 노는 거 말고 좀 긴 시간 그렇게 자연을 접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에 무엇을 보려고 할 것이냐, 자연을 보려 관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고요하게 자연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무엇을 보게끔, 무엇을 궁금하게, 뭘 보고자 할 거냐. 그건 것 같아요. 네. 이파리가 몇 개냐, 줄기가 어떠냐, 꽃잎이 몇 개냐를 맨날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더라도 이걸 좀 봐라고 하고 좀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뭔지를 저는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지구상의 어머니가 우리의 한 형제로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돌보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지구적인 감정을 갖는 것. 이건데요.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을 이런 주제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사진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시는지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편안히 네. 뭐 지구는 동그란 별이야 뭐 이것이 아니라 지구는 우리의 집이고 아주 크게는 이 지구별을 지키고 있는 하늘 위에 가족들이 있단다.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잖아요. 전 해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진은 별로 없죠. 이게 나사가 찍은 사진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눈, 뭐, 이렇게 코, 입 웃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태양이 하늘 위에서 이제 에너지를 뿜고 있고, 이거는 오로라인데, 북미 인디언들은 오로라를 지구를 보호하는 정령들의 춤이라고 얘기했대요. 뭔가 지구 어머니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막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이제 사진도, 근데, 저 햇살은 비추지 않는 것이 온다? 예. 모든 곳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모두를 평화롭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리고 달도 우리를 지켜주죠. 그래서 달도 인력, 원력 이런 과학적인 개념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달에 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까? 그죠? 저 달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염원을 다 품어안고 저 안에 저장을 해놨을 거예요. 인류의 꿈이죠. 그리고 저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또 바닷물이 밀려갔다 밀려오고, 이 물이 있어야 자유롭게 대기도 움직이고 저 안에 생명들도 다 활동하고 사는데요. 그것을 저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 추상적인 정신의 개념으로 자연활동을 바꿔서 표현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달과 해와 그 사이에 어떤 힘으로 저 바닷물이 막 밀려왔다 밀려가고 하는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그냥 다 자유롭게 자기 생을 나름 살아가는 몸짓인 거죠. 저것도. 그래서 저는 이 밑에 이렇게 말을 붙여봤어요. 물과 바람이 만나서 천지에 일렁이는 춤. 그것은 자유. 짧은 말이 어떨 때는 훨씬 더 설명이 쉬울 수도 있죠. 자, 선생님도 이제 시베리아, 러시아에 있는 유콘강을